은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은의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가 50%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네. 벽도 쌓고 관세도 때리고 추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는 속으로 끓고 있었죠. 자기네들이 허드렛 일을 다 해주었는데 내몰 때는 또 내몰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팩터는 왜? 자기네 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와중에 브릭스 국가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스며든 거죠. 러시아는 가스를 제공해주고 중국은 은 쪽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게 된 거죠.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네. 아까 사장님께서 국내 은값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세계 은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지금 첫 번째는 국내의 은시장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금은방을 30년 했으니까 실전적인 경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시장을 얘기할 때는 수급과 분배,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요. 은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은의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찾는 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요게 확고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 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은이 금처럼 정말 인기가 많아지고 찾는 분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수요가 급등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로서는 이 은의 수급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멕시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페루 얘기, 중국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국제적인 정세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와 이런 상황과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은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배분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들이 있구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급에 문제가 될 것이고, 수급에 문제가 되면 은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은 국제나 국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요. 요즘 사태 때 멕시코의 변심?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보호 아래? 아니면 지배하에? 뭐 이런 느낌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요. 미국 주중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뉴멕시코 있죠. 옛날에 그 멕시코 위쪽으로 해서 서부 이쪽이 멕시코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뺏었나 보죠. 그래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약간 애증의 관계인 그런 관계거든요. 못 들어오기 위해 굉장히 높은 벽도 쌓고, 그리고 관세도 제일 먼저 때리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막 추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는 속으로 끓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이 허드렛 일을 우리가 다 해주었는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내몰 때는 또 내몰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와중에 멕시코에서 나오는 은의 대부분은 미국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의 석유,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축복받은 나라인 게 뭐냐면은 자기네 자원들 거의 안 캐고 이라크 같은데 막 해갖고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석유를 원활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고, 사실 지금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기, 석유 이런 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광산에서 생산한 은, 미국에는 은광산이 없을까요? 땅이 넓으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자기네 자원 안 쓰잖아요. 왜? 자기네 자손만대로 쓸 수 있게끔 자기네 현 세대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원 안 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일가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공급하고 석유 공급하는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기댈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패턴은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이제는 애석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자원이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라든지 네. 뭐 중국의 히토류라든지 석유, 가스, 세일,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뭐 이런 것들을 무기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거기에 멕시코는 리튬과 은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 곁에 이렇게 좀이라도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든지 네. 그전에는 비교가 이런 관계였다면 지금 조금씩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네.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은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저기 가스 좀 잠글까? 괜찮겠어? 멕시코 입장에서는 당장 잠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이런 와중에 브리스 국가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스며든 거죠.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국제 정세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당장 석유와 가스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자립을 할 수 있고 은을 국유화시켜서 네. 가격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 꼼짝없는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러시아는 가스를 제공해주고 네. 중국은 은 쪽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게 된 거죠. 페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주시하고 있어요. 멕시코 상황을.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이 브리스 국가에서 침범하게 된다면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브리스 국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남미의 브리스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잖아요. 네. 브라질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3부가 되어 있다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금값하고 은값이 오르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 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값과 은값을 누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네가 누르면 누를수록 얘가 튀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미국도 어떡하지가 된 거죠. 네. 금에 대한, 은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은값이 상승을 하면 네. 어디가 좋아요? 멕시코가 신난 거죠. 네. 왜? 우리나라에서 나는 은이 가격을 높게 쳐줄 수 있다면 이걸 팔게 되면 달러를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은값이 더더욱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회전을 시킬까요? 아니요. 은값이 더 오를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수급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페루는 이 상황을 학습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이 많이 나지만은 중국은 중국 자체 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처하려고 그러지, 이건 무역관계 쪽으로는 별로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네.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입니다. 인도요? 인도가 인구가 한 1위 아닙니까? 1위? 그쵸. 중국 역전했죠. 아마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인가? 원래 중국이 1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산화 정책을 좀 함으로 인해서 자녀 낳는 거를 좀 제한하고 거기에 이제 인도가 또 인구가 많은데 그쪽은 별로 제한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앞으로 전 세계에 가장 인구가 많은 개라고 할까요? 민족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슬람 쪽이 제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7명이 낳았다. 네. 그럼 또 7명이 또
49명을 낳고 이렇게 번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에 계신 그 국민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져서 제 생각엔 거의 한 3, 40년 지나면 네. 이슬람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될 수 있다. 아, 또 새끼를 같군요. 네. 그 인도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인도 정부에서 네. 2025년도 네. 4월부터 어마어마한 시행령을 실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네. 은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kg 정도 이상이 될 것이고요. 네. 첫 단위가 아마 10kg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도 아니고 은을 담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가서 1kg짜리 은바 10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요거 10개 맡기고 저한테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대단하냐면은 네. 전 세계에서 금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금이 제일 많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구 많은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이 네. 제일 많을 것 같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 중앙은행에서도 많이 네, 갖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 또 인도가 금을 많이 네. 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금은 네. 이해가 간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은을 왜? 그것도 선진국이 아닌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네. 10kg를 맡겨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출을 해준다.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심각하고, 심각하다는 건 아니죠.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금에만 관심 많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잘 되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